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어리고 뭘 몰라서 하는 실수에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아 참고 참다가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벌써 10년 차 주부예요. 결혼 전에는 결혼 10년 차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결혼하고 애 둘 낳고 살다 보니 10년 금방 가더군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저도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삼형제의 장남과 결혼해 맏며느리입니다. 풋풋했던 대학생 시절에는 한 번도 제가 맏며느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었는데 어쩌다 보니 맏며느리가 되어 있더군요. 남편과 저는 운명처럼 만났어요. 제가 전문대를 나와서 취직을 못하고 전전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아르바이트로 들어가게 된 스튜디오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스튜디오에 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당시에 제가 다니던 스튜디오가 강남에 있었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면접 사진을 찍으면 면접에 꼭 붙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덕분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명사진도 나오는 데까지 꼬박 이틀씩 걸렸어요. 그런데도 손님이 미어 터졌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면접이 바로 다음 날이라 사진이 급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저녁은 되어야 사진이 나온다고 하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꼭 오늘 저녁까지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진을 인쇄하는 일이야 제가 하는 일도 아니다 보니 저에게 권한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었는데도 남편은 제게 사정을 했어요. 시간이 몇 시든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오늘 밤까지 어떻게 안 될까요? 비용을 더 내서라도 꼭 오늘 나와야 해요. 정말 중요한 면접이라서 그러는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까지 해달라고 부탁은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 드려요. 나오는 대로 연락은 드릴게요. 당시에 저도 취직 준비하느라 매일 힘들었던 때인데다가 저와 나이도 비슷해 보이니 그때 남편 표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지 저도 100%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동해서 사진이 나오기까지 스튜디오에서 기다리다가 사진이 나오자마자 정말 바로 연락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늦게라도 연락을 준 저에게 고맙다면서 꼭 보답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아 남편의 이야기에 그러자고 덥석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스튜디오까지 찾아왔어요. 남편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으로 대기업에 입사했대요. 남편은 고맙다면서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밥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날의 인연으로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둘 시간에 낳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 전까지 아이 생각은 일절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예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특이한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식도 올리기 전부터 제가 결혼 이후 며느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대로 정해주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내가 요즘 세상에 4년째도 못 나온 며느리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 새하기 네가 저 문대 나왔다고 들었을 땐 썩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근데 내가 또 그렇게 학벌에만 목을 매는 속물 같은 사람은 아니야. 나도 시골 출신인데다가 초졸인데 서울 올라와서 이 정도로 성공했거든. 그래도 큰애 말이 네가 다니는 직장이 튼튼하다고 하니 내가 그 정도에서 만족하기로 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앞에다가 두고 전문대를 나온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직장이 탄탄하니 그거로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는 시부모님,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그 자리까지 왔는지 끝도 없이 이야기하셨어요. 나랑 너희 시어머니 될 이 사람은 둘 다 10원 한 푼 없이 홀몸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서 이 정도로 누리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가 살아온 대로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그 정도만 지켜주면 나도 새하게 너를 우리 집 맏며느리로 인정하고 대해줄 테니 그런 줄 알고. 너희 시아버지가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 별거 없어. 그냥 결혼하면 딱 3년만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익히고
애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 꼭 낳으면 돼. 아참, 그리고 애 낳아도 일은 꼭 해야 한다.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는 절대 애들 학비 감당 안 되니까. 시부모님은 당신들만의 규칙이 철저한 분들이었어요. 당신들이 평생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사면서 애들도 키우고 일도 다 하셨대요. 왜 그렇게 남들은 힘들게 사느냐고 했다는데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본인들 인생에 100% 만족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산 덕분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아들 셋을 어떻게 키웠겠어? 며느리로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만 살아주면 분가할 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랑 애 둘 교육비 정도는 대학 갈 때까지 꾹 지원해 줄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아라. 듣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신 규칙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두 분이 평생 자식 셋을 키우면서 살아본 결과 꼭 필요한 조건들만 며느리인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키면서 살아야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시부모든 장인 장모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부부가 싸울 일이 없는 거고, 여자도 애 낳는다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면 절로 심란해져서 괜히 남자 바가지 긁게 돼 있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다 너희 위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저도 그때는 아직 어려서 온전히 시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자식들을 낳고 나니 시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려면 서로의 부모도 공경하고 각자의 생활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시어머니는 종로에서 크게 한복집을 운영하시고 시아버지는 금은방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두 분 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들 정도로만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알고 보니 금은방과 한복집이 있는 건물이 다 시부모님 건물이었어요. 두 분 다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그 비싼 종로 땅에 건물을 2개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이뤄내신 것들을 점차 알게 되니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까지 빡빡한 규칙들을 강요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금은방이랑 한복집은 노년의 취미로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건물 2채에서 나오는 월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 비싼 동네에 100평대의 주택에 사시면서 나중에 아들들이 결혼하면 주려고 투자해둔 재건축 아파트가 2채나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하시던 분들이라 서울에 아파트도 하나 간신히 사셨는데 비슷한 연령대의 시부모님께서는 건물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 사시는 환경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도 처음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좀 유난한 분들인 것 같아 어렵고 불편했었는데요. 막상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아보니 불편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희 시아버지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부모님이 정하신 규칙대로만 잘 지키면 뭐든 다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결혼했을 때 놀랐던 게 며느리로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 전 시부모님께서 결혼하면 무조건 3년 동안 합가를 해서 시댁 분위기를 익혀야 한다고 하길래 걱정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를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3년이나 데리고 있으려고 하나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막상 시댁에 들어가 보니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집도 2층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저랑 남편이 2층을 사용했고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이 1층을 썼어요. 더군다나 집안일을 해주시는 이모님이 일주일에 3일 정도 와주셔서 집안일도 제가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별거 없었어요. 출근 전 아침 식사는 무조건 내려와서 온 가족이 같이 먹는 것과 출퇴근 외에 외출할 경우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됐어요. 그 외에는 남편하고 둘이 외식을 하든 친정에 가든 시부모님이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평소에 모임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아서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데도 생각한 것보다 힘든 점이 없어 오히려 더 놀라웠습니다. 굳이 딱 한 가지 힘든 점을 꼽으라면 집안 행사였어요. 시부모님이 오랫동안 가게를 하기도 했고 워낙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주변에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저녁이면 집에 손님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며느리로서 2층에 올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다 보니 저도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도와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피곤할 텐데 안 내려와도 돼. 올라가서 쉬어. 시어머니야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예절 교육을 좀 엄하게 받았거든요. 어른들이 일하는데 젊은 사람이 쉰다는 건 제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내려와서 손님들과 어울리는 걸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리 와서 한잔해. 시아버지께서는 워낙 술을 좋아하시는데 시동생들하고 남편은 술을 한 잔도 못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술을 좀 할 줄 압니다. 일찍이 할아버지한테 막걸리부터 소주까지 안 배운 술이 없어 주량이 센 편이에요. 웬만해서는 취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저와 술을 몇 번 드셔보시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집에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저를 소개하면서 같이 술을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내가 살다 우리 집에 술 먹을 줄 아는 며느리가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아들놈들이라고는 죄다 엄마만 닮아서 술은 입에도 한 잔 못 대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같이 먹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평소에는 무뚝뚝하신 시아버지께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셔서 저를 항상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게 좋아 저도 시아버지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같이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마음이 뭉클해요.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시부모님께서 직접 파티도 열어주시고 용돈으로 300만 원이나 주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좋기만 한 일은 아니더군요. 첫애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거의 6개월을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 와중에도 출근은 해야 하니 냄새나는 지하철을 참고 다녔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저는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고역이었는데 제 속도 모르고 시부모님께서 자꾸만 듣기 싫은 소리만 하셨거든요. 하루는 병원에서 뱃속의 아기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요. 아이고 잘했다. 첫째는 든든한 아들이 좋지. 아무리 아들이 좋아도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 돼. 나 봐봐. 평생 남자들하고만 살아서 이렇게 외롭잖아. 뭘 걱정해. 우리 며느리는 당연히 둘째도 낳을 건데. 이왕이면 둘째는 꼭 딸이면 좋겠다. 저는 아들이고 딸이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들었는데 시부모님은 첫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둘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생각만 해도 너무 짜증났었는데 10개월 동안의 서름과 짜증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차를 사주셨습니다. 고생했다. 출산 선물로 뭘 해줄까 하다가 매일 배불러서 출퇴근하는 거 안쓰러워서 그냥 내 맘대로 차를 준비했어. 마음에 드냐? 애를 낳은 고통을 싹 잊을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땄는데 돈이 없어서 차를 뽑지를 못했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고생에 대한 보답은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시부모님과 나름 애틋한 정을 쌓아가던 중 저는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3년이 아니라 몇 년 더 시댁에 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때마침 시동생들이 차례차례 결혼을 했거든요. 둘째 시동생이랑 막내 시동생이 둘 다 서울대를 나와 한 사람은 연구원이고 한 사람은 교수예요. 시동생 둘 다 공부만 하다가 학교 동기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졸지야 한 집안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넷이 됐어요. 사실 시댁에서 제가 주눅이 좀 드는 게 저만 빼고 다들 고학력자들이에요. 남편도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전문대를 나온 건 저 하나였어요. 누가 굳이 제 앞에서 학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 혼자 나름대로 자격지심이 좀 있었어요. 결혼 전 시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은근히 제가 전문대에 나온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으니까요. 물론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됐고 아이도 있으니 이제 와서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동서들을 만날 때면 주눅이 들고는 했습니다. 동서들이 차례로 결혼하면서 동서 둘 다 시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알고 보니 동서 둘이 서울대 동문이기만 한 게 아니라 몇 년을 같이 학교를 겹치게 다닌 시기가 있어 서로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동서들이랑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저는 결혼을 늦게 한 편이라 이미 40대였는데 동서들은 둘 다 이제 가 30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력 차이뿐만이 아니라 세대 차이도 제법 났습니다. 더군다나 동서 둘은 같은 대학을 나온 데다가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 둘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어서 만나면 저만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 생신이라 오랜만에 시댁에 갔는데 동서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1층 주방에 어머님이랑 일하시는 이모님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동서들은 다들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의외였습니다. 둘 다 공부만 한 애들이라 그런지 집안일은 통할 줄을 몰라. 옆에 있으면 오히려 더 거슬려서 내가 둘 다 그냥 올라가 있으라고 했어. 저도 시어머니와 2년을 함께 살아서 시어머니 성격은 잘 알아요. 시어머님은 평생 혼자 다 알아서 하시면서 살아온 분이라 자식들에게 힘든 일은 일절 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럴만하죠. 결혼하신 이후 한복집도 운영하시며 시부모님도 모시고 아들 셋을 키우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랑 살 때에도 항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올라가서 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며느리 일 시키려고 같이 사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저야 옛날 사람이라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쉬라고 해도 알아서 거드는 세대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안 그런가 봐요. 동서들한테 인사라도 먼저 하려고 올라갔더니만 둘 다 2층 거실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군요. 역시나 동서네들과 세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어른들이 괜찮다고 누워서 쉬라고 하면 정말로 누워서 쉬나 보더라고요. 저는 애써 동서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내려가서 같이 전이라도 좀 부치자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1층 주방에 보니까 할 일 많더라. 우리 같이 내려가서 어머님 좀 도와드리자. 안 그래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우리가 더 걸리적거린다고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이모님 있는데 우리까지 뭐하러 내려가요. 더군다나 아버님 입맛도 까다로우셔서 우리가 해봐야 맛없다고 투덜거리실 게 뻔해요. 동서들은 제 말에도 전혀 내려가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저라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동서들이 슬쩍 저더러 들으라는 식으로 중얼거리더라고요. 형님은 전을 조금 붙일 게 아니라 생신상을 아예 차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맏아들이라고 제일 크고 좋은 아파트 받아서 이사하셨는데. 큰동서가 농담인 듯 말을 꺼냈지만 분명 그 말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동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시동생들이 결혼하면서 제가 분가하게 되자 시아버지께서 투자해 주셨던 아파트 중 평수가 가장 큰 아파트를 저희에게 증여해 주셨거든요. 형님은 좋겠다. 첫째 낳을 때 차도 사주셨다면서요? 형님 이야기 듣고 저 너무 부러워서 결혼하자마자 애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둘째 낳으면 뭐 해주신다고 하세요? 첫째가 차면 둘째는 명품백? 동서들은 연신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에게 뭘 받았느냐고만 물었습니다. 듣다 보니 괜히 민망하고 뻘쭘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서들은 제가 생각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며느리는 저 혼자라 빨리 동서들이 생겼으면 했어요. 저는 친정에도 오빠만 있고 여자 형제가 없어 동서들이 생기면 자매처럼 같이 놀러도 가고 쇼핑도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더군요. 동서들은 저와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 잠깐 일이 있어서 만나도 은근히 저를 소외시켰어요. 특히나 동서 둘이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며 겹치는 지인이 많다 보니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하며 제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죠. 그런 일이 자주 있고 나서는 저도 굳이 동서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당시에 애 둘 낳고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결혼 전에 정한 규칙 중 하나가 아이를 낳아도 일은 꼭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규칙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건 아니었지만 힘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시부모님께서 챙겨주시기는 했어요. 일이 생길 때마다 시부모님이 애들을 봐주시기도 했고 아이들 교육비를 일체 다 시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어요. 요즘 애들이 다들 영어 유치원에서 사립초등학교까지는 필수 코스라는데 우리 귀한 손주들도 그 코스대로 해야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시켜. 그래. 요즘은 우리 애들 키울 때랑 달라서 수영도 해야 되고 악기도 한두 가지 할 줄 알아야 한다더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야 금방 배우니까 뭐든 알아봐.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애들 교육 제대로 시키려면 아빠의 무관심과 시부모님의 경제력이 필수라더니 우리 집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만큼 저희 아이들에게 정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들도 시댁에서 분가에 나오면서 조카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한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둘째 낳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갑상선에 간단한 수술을 좀 했어요. 그때 남편이 아무래도 걱정이 됐는지 일을 좀 쉬라고 해서 애들 낳고 처음으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조금 쉬었습니다. 당시에 시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직장생활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없냐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큰애 너를 보다 보니까 성실하고 성격도 좋은 게 장사하면 잘할 것 같다. 지금이야 몸도 아직 회복 덜 됐으니까 몸 좀 회복되면 하고 싶은 거 찾아봐. 내가 도와줄게. 직장 다니는 거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애들 아빠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래. 애들도 이제 제법 컸는데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일만 할 거야? 푹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 봐라. 시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아이 키우면서 엄마가 행복하려면 엄마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저를 생각해 주시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동서들이 시아버지의 말씀에 입술을 삐죽이더니만 말을 끼어들였어요. 어머 아버님, 저도 동서랑 둘이 학원 차리고 싶다고 저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동네에 딱 좋은 자리 있다고. 근데 왜 갑자기 형님만 하고 싶은 거 해준다고 하세요? 시아버님의 제안도 뜬금없었지만 큰동서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일이 생길 때마다 시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닌데 시아버지께서 제가 조금 힘들다고 바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사실 조금 부담됐어요. 그런 와중에 동서는 조카들을 낳은 이후부터 줄곧 시아버지께 학원을 차리고 싶다고 졸랐었나 보더라고요. 동서 둘 다 그 좋은 학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잘 못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둘 다 대기업에 다녔었다는데 결혼할 당시에는 동기들과 창업 준비만 하다 무산되고 결혼하고 나서 둘 다 동네의 작은 학원에서 애들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하기 싫은데 둘 다 억지로 다닌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들이 애 낳아도 꼭 일을 해야 손주들 교육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다닌 거죠. 그것도 나중에는 시부모님 앞에서는 다니는 척하며 동네 공부방에서 시간제로 일주일 서너 번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을 진작부터 알았어도 저는 굳이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야 직장 다니는 게 좋아서 악착같이 버틴 거지만 동서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나 동서나 애 키우면서 학원에서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학벌에 월급도 너무 적고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저랑 동서랑 둘이 학원 운영하면 서로 애들도 같이 키워주면서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랑 형님이랑 둘이 워낙 잘 맞아서 같이 운영하면 학원은 100% 성공할 거예요. 서울대 출신 강사가 둘이나 있는데 동네 엄마들 모으는 거야 일도 아니죠. 동서들은 겪으면 겪을수록 참 신기해요. 아마도 둘 다 서울대라는 훌륭한 간판을 믿고 살아오다 보니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걸 보면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둘 다 능력 있는 거야 내가 잘 알지. 근데 사업은 다른 영역이다. 둘 다 공부하는 것 말고 따로 제대로 직장생활도 몇 년 안 했는데 학원 차리기엔 일러. 정학원이 하고 싶은 거면 둘 다 제대로 된 학원에서 몇 년 경험해보고 그때 돼서 자신 있으면 다시 이야기해.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도와줄 테니까. 시아버지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자식이라고 무턱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동서들이 아무래도 기분이 나빴나 봐요. 제가 수술받고 아파서 우리 집에 다들 문병을 온 거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동서들 학원 이야기는 거절하시고 저더러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생각해보라고 한 게 빈정이 상했는지 어른스럽지 못하게 굳이 제 큰아들에게 안 해도 될 막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당시에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방에서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동서가 제 아들을 도와준다고 하며 문제집을 들춰봤나 보더라고요. 잠시 뒤 동서랑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엄마, 공부는 유전이라는데 엄마가 전문대 나왔으니까 나도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해도 좋은 대학 못 가? 저는 기가 차서 도대체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우물쭈물 하더니 작은 엄마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작은 엄마라고 하길래 당연히 작은 동서가 그런 줄 알고 곧장 바로 작은 동서에게 전화해서 지랄을 했어요.
동서가 내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그러자 동서는 본인이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제가 설마 조카한테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형님은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너무 아니라고 우기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동서들이랑 잘 맞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확실히 알았어요. 저와 동서들은 도저히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요. 동서들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거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제가 동서들 앞에서 기죽을 일은 아니었어요. 서울대만 나오면 뭐래요. 직장생활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 없이 결혼해서 애들 낳고 일하기 싫어서 동네 공부방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비나 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기 싫은 거 혹여나 시부모님께 혼날까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젊을 때는 여자든 남자든 무슨 일이 있어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며느리들도 일을 안 하면 일절 손주들 교육비를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동서들이 시부모님께 지원받기 위해 대충 일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조카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동서 둘 다 일도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들이 일을 하든 말든 사실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야 시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서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각자 알아서 사정에 따라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서들 하는 짓이 자꾸만 제게 거슬리는 건 바로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 때문에 그래요. 막내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큰 동서랑 둘이 같은 서울대 출신이라고 쿵짝이 맞아 은근 저를 따돌렸거든요. 같이 있을 때 할 이야기도 많은데 꼭 자기들끼리만 아는 학교 이야기를 하고 교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이다 보니 끼어들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럴 때면 꼭 마지막엔 저를 생각해주는 척해요. 어머, 또 저희들끼리 신나서 떠들어버렸네요. 죄송해요.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끝이 없네요. 괜찮아. 동서들이 같은 학교 나왔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겠어. 나는 괜찮으니까 편하게들 이야기해.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하게 대답하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학교 이야기나 하고 교수들 이야기나 하는 정도면 저도 그냥 웃어 넘기고 말죠. 그런데 꼭 대학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엔 전문대를 나온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곤 했어요. 저는 전문대 나온 사람들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어차피 전문대는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인데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대학 안 나오고 고졸로 바로 취직하는 게 시간 낭비도 안 하고 더 나은 거 아닌가 해서요. 맞아. 어차피 나오나마나 한 학교에 비싼 등록금까지 내고 뭐하러 다니는지 몰라. 그냥 똥통 정문대 출신으로 바로 취직하기 무서우니까 뭐 돈이라도 내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겠어? 공부만 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동서들이 말하는 걸 보면 가끔 너무 배려심이라고는 없이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전문대를 나온 제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만 진짜 대학이고 나머지는 대학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제가 공부 안 해서 별 볼 일 없는 전문대를 나온 것도 사실이고 동서들이 서울대를 나온 게 대단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 와중에 동서들이 결국은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아준 것도 모르고 그날은 아주 작정하고 제 속을 뒤집었어요. 발단은 이랬습니다. 큰 동서랑 작은 동서 애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녀요. 조카들 다니는 유치원 친구 엄마 중에 유독 동서를 싫어하는 애엄마가 하나 있었어요. 가끔 그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둘 다 흥분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오늘 애 데리러 오는데 입은 옷 보셨어요? 애엄마가 무슨 옷을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녀요? 나는 무슨 파티라도 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힘들게 남의 입 들여다보면서 번 돈으로 여자가 사치 부리는 거지 뭐.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노는 여자가 무슨 그렇게 비싼 명품만 입는지 몰라. 정말 꼴 보기 싫다니까. 저야 모르는 사람이니 옆에서 듣고만 있었지만 잠깐 들어도 동서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겠더군요. 그 집 아빠가 치과 의사이고 그 집 엄마가 꽤 화려한 스타일이니 셈이 나서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그 엄마랑 일이 조금 있었나 보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집 애랑 큰동선의 조카랑 생일이 똑같아서 같은 날 생일 파티를 잡았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아빠네 집 애가 동네에서 비싸기로 유명한 고급 식당 룸을 빌려 애들을 초대했다네요. 동선에는 그냥 동네 작은 키즈 카페를 빌려 하기로 했는데 서로 친구들이 겹치다 보니 다들 큰동서 조카 생일 파티가 아니라 의사 남편을 둔 집 아이 생일 파티에 가겠다고 했나 봐요.
그 일로 실망한 조카가 집에 와서 매일 울었나 봐요. 준서도 이유리 생일 파티 간다고 하고 오세연도 이유리 생일 파티 간대. 거기가 식당도 더 크고 좋다고. 이러다가 내 생일 파티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애가 속이 상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니 큰 동서가 많이 당황했나 봐요. 동서는 곧바로 그 유리 엄마라는 사람에게 연락했답니다. 그러고는 따지듯 물었대요. 꼭 같은 날 생일 파티를 해야 하는 거냐고요. 우리 주아가 먼저 그날 생일 파티 한다고 애들한테 초대장 다 보내놨는데 갑자기 우리가 같은 날 생일 파티 한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친구들까지 곤란한가 봐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거니까 유리네가 날짜 바꾸는 거 어때요? 동서 성격에 많이 참고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평소 성격 같으면 왜 굳이 같은 날 예약했느냐고 난리를 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식 일이 엮여있으니 막말은 하지 말아야지 싶어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방 엄마도 보통이 아닌지 동서의 말에 코웃음을 쳤답니다. 주아 엄마 되게 웃긴다. 누가 먼저 이야기한 게 뭐가 중요해요? 애들 생일 파티인데 친구들이 서로 가고 싶은 파티에 알아서 가는 거지. 우리 유리 생일 파티하는 식당은 워낙 예약하기 힘든 식당이라 이제 와서 날짜 못 바꿔. 굳이 같은 날짜라 의식되면 주한애가 날짜 바꾸면 되잖아요. 그 집 엄마가 잘난 척하며 꿈쩍도 안 하자 동서가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그 일을 작은 동서와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며 혼자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더라고요. 귀엽했네. 결혼 전까지 이름도 없는 전문대 나와서 피부과에서 상담이나 했다더니만 의사 남편 좀 잘 만났다고 잘난 척하는데 정말 재수없어서 봐줄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괜히 사람 볼 때 학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운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 일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거죠. 그 여자 분명히 일부러 주아랑 같은 날로 잡았을 거예요. 원래 평소에도 형님이 자기 남편이랑 같은 서울대 나왔다고 되게 의식하고 그랬잖아요. 큰동서랑 작은동서는 언제 봐도 둘이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저는 듣다 동서들 하는 이야기가 듣기 싫어 괜히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미 다 예약한 거라 날짜 바꾸기는 아무래도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설마 주아 생일 파티 망치려고 그러는 거겠어? 애들끼리 서로 친구고 계속 볼 사람들인데 애들 일로 얼굴 붉혀봐 뭐해. 저는 가만히 있기 뭐해서 그냥 한 이야기였는데 동서들은 제 말이 거슬렸나 봐요. 순간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어머, 형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 여자 평소에도 작은 형님 서울대 나온 거 가지고 의식하면서 자꾸 재수없게 굴었다니까요. 분명 일부러 주아 생일 파티 맞춰서 예약한 거예요. 굳이 확인도 안 되는 일을 나쁘게만 생각할 거 뭐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지. 동서들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저도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작은 동서와 큰 동서 편을 드는 것도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때였어요. 큰 동서가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작은 동서 귀에다가 수근거렸습니다. 제 앞에서 둘이 귓속말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굳이 또 그 말이 제 귀에도 어렴풋이 들렸어요. 누가 똑같은 똥통 전문대 출신 아니랄까봐 편드는 거야 뭐야. 역시 무식한 것들은 다 뒤져야 한다니까. 순간 동서의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명색이 손윗사람인 저에게 어떻게 저런 소리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웬만하면 넘어가 주겠는데 동서가 하는 짓이 너무 기가 막히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설마 지금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 아니지? 어머, 형님이야말로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 형님은 잘 알지도 못하는 유리 엄마 이야기하는데 괜히 제발저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동서는 참 영악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넘어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분명 똥통 전문대 어쩌고 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도 아무 말 안 한 척 내숭을 떨고 있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동서들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제일 많고 윗사람이기도 하니 어린 동서들이 철없이 하는 소리에 동요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들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더는 못 참아주겠더군요.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거실에서 과일을 드시고 계시는 시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동서들이 글쎄 제 앞에서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것들은 다 뒤져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듣고 동서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까요? 시아버지께서 평소 가족 간의 화목을 중시하시는 만큼 항상 저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생판남이었다가 사랑으로 가족이 된 사이이니 누구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동서들에게 기분 나쁜 게 있어도 굳이 티내지 않고 지금까지 잘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참고만 있으니 바보인 줄 아는 건지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동서들이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나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시아버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 동서들이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야? 제 말에 거실에 있던 시아버님은 물론이고 남편과 시동생들도 놀라서 눈이 다 휘둥그레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잔뜩 격앙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저와 동서들이 있던 방으로 다가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네 말이 사실이냐? 어디 감히 손이동서한테 그런 되먹지 못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너희들 설마 지금까지 우리 없을 때 그네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런 거야?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동서들은 자리에서 우물쭈물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형님한테 한 이야기가 아닌데 아무래도 형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형님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점원대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이야기한 거예요. 동서들은 변명이랍시고 둘 다 어리바리하게 웅얼거렸어요. 동서 둘이 또 쿵짝에 맞아 제가 잘못 들은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열이 확 오르더군요. 이제 하다하다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거야? 내가 그런 것도 구분 못하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거겠어?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셨어요. 인상을 잔뜩 구기시더니 동서들을 향해 혀를 끌끌 찼어요. 얼씨구,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희들이 서울대 좀 나왔다고 세상이 다 만만한가 본데 전문대 나온 게 뭐 어때서? 그네가 전문대 나왔어도 며느리 셋 중에 자기 밥벌이 해는 애는 그네밖에 없어. 자기 일 착실하게 하면서 애들도 얼마나 똑똑하게 잘 키웠냐? 너희들은 그 좋은 대학 나와서 하는 일도 없이 나한테 생활비 받았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잘난 척이야? 아버님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 정말 형님한테 그런 일들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하루 이틀 보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서울대 나왔다고 은근슬쩍 큰애 무시하는 거 나도 느낀 거 한두 번이 아니다. 저도 사실 조금 놀랐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예뻐하시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동서들 앞에서 대놓고 제 칭찬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사는 걸 시아버지께서도 알아봐 주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대로 그냥 넘길 수 없다며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처럼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들이 시골에서 국민학교 간신히 졸업한 나 같은 시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자존심 상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앞으로는 무식한 국졸 출신 이 시애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서울대 나온 너희들이 알아서 벌어서 네 새끼들 키워라.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동서들에게 손주들 교육비로 주시던 생활비를 일절 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동서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큰형님한테 학교 이야기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작은 형님이 자꾸 큰형님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하시니까 그냥 저는 옆에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에요. 저는 큰형님 열심히 사시는 거 너무 멋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어머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이 교육비 안 준다니까 곧바로 나한테 덤탱이 씌우는 거야? 맞잖아요. 맨날 큰형님 전문대 나와서 말 안 통한다고 빼고 보자고 그런 것도 형님이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저번에 큰형님 애들 다 큰형님 닮아서 공부 못한다고 애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큰형님이었잖아요. 어머,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내가 말할 때 옆에서 훈수 두고 더한 소리 한 게 누군데 이래. 아버님 계신 데서 내가 다 까발릴까? 동서들은 하다하다 시아버지 앞에서 둘이 싸우고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가만 보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나 싶어요. 에휴 시끄러워. 서울대 나면 뭐 아냐. 어른이 있든 말든 이렇게 무식한 짓거리를 하는데 나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안 바꾸는 거 알지? 다음 달부터 바로 교육비 지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는 한 번 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동서들과 시동생들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동서들은 그 와중에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둘이 티격태격 싸우다가 주방에 계시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으이그 너희들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게 큰애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어린 것들이 어디 한참 나이 많은 형님한테 대들기를.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며 동서들을 내보냈습니다. 동서들은 가면서도 연신 둘이 서로를 탓하며 미간을 구겼어요. 그 모습에 시동생들까지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만들 못해? 집안 풍비박산 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 왜 나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 시작은 동서가 먼저 했다니까? 이제 어쩔 거야? 동서 때문에 우리 다 나락가게 생겼잖아. 그러게, 형님이야말로 왜 할 말 못하면 구분을 못하고 그러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동서들은 저희 가게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둘 다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행동이 여전했어요. 동서 둘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만 어깨를 툭툭 치며 서로 말하라고 티격태격했어요. 형님,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철없이 굴어서 힘드셨죠? 저희가 너무 공부만 하고 살아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요. 저희가 정말 형님을 무시해서 그랬겠어요? 다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너무 허물없이 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아버님께서 형님이 저희 용서해주시고 사과 받아주시면 교육비 다시 지원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버님께 말 좀 잘해주세요. 제발요. 몇 주 동안 시부모님 때 문지방을 다 달도록 왔다 갔다 하더니만 결국은 저에게 사과하고 교육비 지원을 다시 받겠다고 했다나 봐요. 내가 뭐하러 동서들을 용서해줘? 그날 이후로 동서들 안 보고 사니까 나는 아주 속이 다 시원한데.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들 얼굴 안 보고 사니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속이 다 뻥뻥 뚫리더군요. 제 말에 동서들은 똥 마려운 새끼 강아지 같은 얼굴을 하고 끙끙거렸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시겠어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동서 뭐해? 가서 우리 화장실 청소라도 하자. 그래요. 형님, 저희가 앞으로 오전에 자주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굳은 일은 다 우리 시키세요. 형님이 저희 때문에 상처받으실 만큼 저희가 잘할게요. 동서들의 행동에 저는 기가 차서 코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동서들에게 괜한 짓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동서들은 정말 아침마다 와서 가게 화장실 청소를 도와주질 않나, 시키지 않아도 손님들 상대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서들이 저에게 사과했냐고요. 내가 그 깡시골에서 국민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 별꼴 다 보면서 살았지만 너희 동서들같이 멍청한 애들은 처음 봤다. 도대체 그 머리로 서울대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똑똑하고 현명한 큰애, 네가 마음 쓰지 말고 풀어라. 앞으로 내가 네 동서들 단속 확실히 하마. 시아버지께서는 혹여나 제가 상처받아 힘들지는 않은지 자주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동서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면서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동서들이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 그냥 항상 참기만 했었어요. 꾹꾹 참기만 하다 시아버지를 통해 이렇게나마 풀고 나니 진작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걸 싶더라고요. 결혼생활 내내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일로 내 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시아버지와 동서들에게 마음이 풀렸다고 확답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야 제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만 일하면서 애들 키우다 보면 힘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동서들이 더 얄미웠습니다. 동서들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시아버지 앞에서는 착실하게 일하는 척하며 교육비만 쏙쏙 받아먹는 게 너무 얄미웠거든요. 이번 기회에 동서들을 잠깐이나마 골탕 먹일 수 있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짜 속마음은 어떻든 그래도 동서들이 그동안 저에게 잘못한 걸 조금이나마 안 것 같아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느 때보다 속이 시원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당분간은 동서들이 시아버지와의 약속대로 저에게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해요. 인생 선배님들께서는 얄미운 동서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보셨는지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경험담 참고해서 다시는 동서들에게 당하지 않는 현명한 맏며느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화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같이 딸을 키우며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까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여름인가 봐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가족여행을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주말엔 시간 내서 딸을 데리고 가까운 바다에 갈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은 저한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동서와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친언니가 있어서 언니한테 말했더니 너무 통쾌하다고 꼭 제보하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이 채널을 즐겨 듣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됐어요. 동서와 있었던 일들이 저도 다시 생각해도 웃기긴 해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동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성장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해볼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운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공부를 오래 하셨거든요. 저희 자매를 데리고 독일에서 유학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니와 저는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문법이나 독해는 약해도 기초 회화는 거뜬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비롯해 부모님은 우리 자매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셨어요. 특히 친할머니가 계신 미국은 1년에 무조건 한 번은 방문했습니다. 언니, 우리 퀴즈 내면서 놀자. 자, 내가 먼저 문제 낼 테니까 언니가 맞춰봐. 언니와 저는 서재가 놀이터였어요. 워낙 공부를 오래 한 부모님 덕분에 서재에는 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실에도 아주 커다란 테이블이 있었어요. 거기서 부모님과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많이 배우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언니와 저에게 공부를 강요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라고 하셨죠. 언니와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집에 있는 책으로 놀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퀴즈를 내고 색칠 공부를 하며 놀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놀면 책이 다 망가질 텐데 부모님은 그냥 우리를 방목하셨어요. 은지야,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다니자. 언니가 다니는 대학교 옆에 있는 학교라 은지도 외롭지 않을 거야. 아빠랑 엄마 회사도 근처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중학교는 한국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미국으로 진학하게 됐죠. 마침 언니가 대학을 미국에 있는 유명대로 갔거든요. 주재원으로 있던 엄마와 아빠도 미국에서 지내게 되어 우리 가족은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된 저라 적응은 어렵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내내 활발한 성격 덕분에 외로움도 없이 가족들과 행복한 미국 생활을 즐겼죠. 그럼 민지랑 나는 한국에 먼저 들어갈게. 은지 너는 엄마랑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고 싶으면 오도록 해.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한 대학 생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적성에도 맞지 않았고 또 한국을 떠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고 싶었죠. 그래서 자퇴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때 부모님과 많이 다퉜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부모님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일단 아빠와 언니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아빠는 그때 교수로 재직 중이셨어요. 언니는 아빠 밑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었죠. 그래서 집에 있다 심심하면 아빠 언니가 있는 연구실로 자주 놀러 갔어요. 은지야, 온 김에 그거 자료 복사 좀 해줘. 아, 머리 아파.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좀 도와줄래? 언니 아빠랑 잠깐 회의 다녀올게. 응, 알겠어. 복사하고 책상 정리도 해놓을게. 언니랑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아빠와 언니는 중요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러가면 간단한 복사나 책 정리를 부탁했죠. 저야 어릴 때부터 아빠가 전공한 분야의 책을 언니와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복사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수식 정리나 자료 정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빠 연구실로 매일같이 드나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금 남편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농구선수였는데 아빠가 재직 중인 학교가 농구부가 유명했어요. 우연히 간 농구장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너 승현이랑 결혼할 건 아니지?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 네가 운동선수랑 결혼한다고 하면 안 좋아할걸? 나한테도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지 않았어. 아직 우리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이야. 언니가 오히려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난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살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는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슬슬 엄마도 한국에 들어오시려고 했거든요. 엄마한테 한국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도 지켜야 했죠. 부모님도 남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반기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그때 마침 졸업했는데 형부도 배울 만큼 배운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하필 서울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나 분위기도 우리 집과 매우 비슷했죠. 그래서 형부를 많이 반기셨어요. 근데 제가 만나던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니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운동하면 다 무식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과 비슷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무튼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좋지 않은 날이 지속됐어요. 계속 졸리기도 하고 음식도 자꾸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생리도 밀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순간 머릿속에 혹시 임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맞습니다. 지금 3달 정도 되셨네요. 네? 임신이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진짜 임신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보시겠어요? 아기 심장 뛰는 소리. 들리시죠? 임신 확실합니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고 대학도 가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아기 심장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막상 소리를 들으니 지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성애라는 게 전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아기가 생기면 모성애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치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직접 귀로 들으니 아기를 지운다는 건 말도 안 됐죠. 그리고 바로 남친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그래? 나는 우리 아기 낳아서 키우고 싶어. 생명이고 소중한 존재잖아. 우리한테 와준 게 행운인데 우리가 부모님 잘 설득해서 낳는 게 어때? 남편 말을 들으니 저도 순간적으로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려서 가능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부모님께 말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입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엄마도 미국에서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셨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냥 일단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 생각하고 무작정 우리 집으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임신한 것도 기가 막히는데 뭐 결혼? 당장 지워! 자네가 생각이 있으면 처음 임신 소식 알았을 때 지우자고 했어야지. 남의 집 귀한 딸 임신시켜서 인생 망칠 일 있어?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 괜찮아? 여보 물 좀 떠다줘. 너희 지금 제정신이니? 갑자기 임신 소식을 알리는 것도 웃긴데.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는 꼭 지키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면 얼마나 잘 책임진다고 그 소리야? 자네가 막말로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 딸을 결혼시켜. 당신 양심이 있어 없어? 저는 아빠가 그렇게 타인에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목에 핏대까지 서서 삿대질하며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셨죠. 엄마는 심지어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친언니와 그 조용한 형부마저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반응이 안 좋을 거란 건 예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가족들이 반대하니 저는 더 아이를 지키고 싶더라고요. 머리를 밀어버리던가 해야지. 밖에 아예 못 나가게. 대학 간다며. 대학은 무슨 지금 인생이 꼬이게 생겼잖아. 내가 이러라고 너 애지중지 키웠어? 아빠랑 엄마랑 언니랑 그래. 다 속상한 거 알겠어. 근데 나는 절대 못 지워. 이야기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가족들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던 날이 바로 저날이에요. 그렇게 싸우고 한동안 엄마는 저와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아이를 지을 게 아니면 아예 말도 걸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도 고집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몰래 시댁에도 인사하러 갔어요. 당황스럽긴 해요.
아들에게 미리 들어서 사정은 알겠는데, 아휴. 우리 아들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아직 너무 어려서 걱정이 됩니다. 아기가 아기를 낳는다는데 아유 이게 또 딸 가진 부모랑 아들 가진 부모 입장이 다르니까 참. 시부모님은 대놓고 우리 부모님처럼 역정을 내진 않으셨어요. 다만 계속 우리 부모님 눈치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죠. 남편과 저는 이때도 우리는 아이를 키우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결국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심하게 배가 불러서 결혼식은 못했어요. 동네 창피해서 차마 나도 말을 못하겠어. 입양도 생각해봐. 아직 이르니까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알겠어? 그냥 일단 조용히 살아. 엄마는 내가 그렇게 창피해? 아기 키우고 나중에 대학 가도 늦지 않아. 엄마가 날 그런 식으로 대하면 나 너무 속상해. 엄마야말로 속상해.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니? 언니처럼 정상적인 사람하고 연애해서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엄마가 뭐라 해? 부모님과는 꾸준히 갈등이 있었어요. 엄마는 심지어 태어날 우리 아이를 입양 보낼 생각도 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반대가 매우 심했던 건 바로 시댁의 경제적 형편 때문이었어요. 시댁은 안타깝게도 잘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나중에 듣기론 운동도 집에 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타고나게 키가 컸고 실력이 좋아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살림을 합치게 됐으니 서울에 있는 집을 바로 마련해주진 못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출산한 이후에도 남편을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옛날 분들이라 고지식한 면모가 있긴 했어요. 그렇다고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은 두 분이 전적으로 담당하셨어요. 남편에겐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자였어요. 도련님은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운동 쪽으로 나간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공부를 매우 잘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도련님 눈치를 봐야 했죠. 형수님, 애기 우는 거 좀 달래주세요. 저 집에서 도저히 집중이 안 되잖아요. 울음소리가 얼마나 거슬리는지 아세요? 아, 죄송해요. 금방 그치게 할게요. 달랜다고 달래는데, 시끄럽죠. 저 공부 잘하는 거 아시죠? 성적에 예민하잖아요. 형수님도 아시면서. 도련님은 학업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지 저에게 매번 불만을 표출했어요. 어찌나 눈치가 보였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도 저에게 시집살이를 안 시키는데 신우이도 아닌 미성년자 도련님의 눈치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기는 딸이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아기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자 점점 태도가 변하셨어요. 분명히 아이를 지우라고 하고 입양 보내라고 했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쁘긴 하네. 아유, 너 어렸을 때랑 웃는 얼굴이 너무 똑같다. 역시 딸 아니랄까봐. 아유,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와 아빠는 제가 대학에 가지도 않고 바로 아기를 키우는 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당신들이 나서서 제 일도 구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서 워낙 전공 분야 지식을 쌓기도 했고 또 아이가 생기기 전에 사무보조 일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서 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댁에서 아버지 연구에 대한 기초작업 일을 하며 저도 생활비를 벌었죠. 남편이 아직 학생이라 일이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뒤로 넌지시 독립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서방하고 따로 둘이 나와서 살래? 돈은 엄마랑 아빠가 보태줄게. 네가 편한 방향으로 생각해봐. 부담 가지지 말고. 알겠지? 아니야, 괜찮아. 시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셔. 그리고 지은이 키우는 것도 나보다 훨씬 잘 봐주고 계셔. 실제로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제 딸아이 육아를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셨어요. 어쩌면 남편과 저보다 더 열정적이고 세심하셨죠. 시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셔서 제가 딱히 시댁에서 살림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청소나 빨래는 시아버지가 다 하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아가 네가 몸이라도 편해야 하지 않겠니? 난 네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죠. 지은이 육아도 두 분이 거의 다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댁살이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나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또 남편이 졸업하고 선수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더욱 분가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운동선수라 제가 내조할 일이 많았거든요. 경기에 따라다니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제 일도 있으니 많은 육아에 신경을 쓰기 힘들 때마다 시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시간이 흘러 도련님이 대학에 갔고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더니 결혼한다고 동서를 데려왔어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미성년자였는데 어느새 커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 제가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서 영어는 자신 있어요. 해외파는 아니고 국내에서 공부했는데 저처럼 잘하기 쉽지 않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해외 가실 일 있으시면 저 데리고 가세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동서의 첫인상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당당하고 자신에 대해 뽐내는 걸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영어 강사로 일한다던데 굳이 거기서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리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잘 모르셨어요. 결혼도 아이가 생겨 얼떨결에 결혼식도 없이 살게 된 경우라 우리 집안에 대해 잘 모르셨습니다. 워낙 무던한 시부모님 덕분에 동서는 결혼 허락도 쉽게 받았어요. 그런데 동서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혹시 아까 부엌에 있던 애플, 사과요. 사과 못 보셨어요? 제가 밥 먹고 후식으로 먹으려고 했거든요. 나이프, 칼은 있는데, 어디 갔지? 동서는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도 단어에 영어를 꼭 섞어 말했습니다. 사실 속으로 많이 웃겼어요. 어린 시절과 고등학교까지 해외에서 나온 제가 듣기엔 너무 부족한 실력이었거든요. 그래도 티를 내면 민망하니까 혼자 속으로 넘겼습니다. 동서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으니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동서는 허영심도 좀 강한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 친언니가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다며 제게 명품백을 하나 줬을 때가 있었어요. 언니는 워낙 형부도 잘 사는 편이라 가방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명품에 관심이 없기도 했고 또 남편이나 제 벌이가 높은 편이 아니니 가방이 없었어요. 야, 넌 무슨 그래도 명품 가방은 하나 정도 있어야 나중에 결혼식 갈 때 쓰지. 언니 집에 가방 많으니까 이거 하나 가져. 그래도 명색이 교수부부 딸이면서 그렇게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어떡해. 언니, 나는 근데 이런 명품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 어때? 교수부모님이어도 내가 대학도 못 나왔잖아.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너 이제 지은이도 어느 정도 컸잖아. 수능 봐서 대학 가는 거 어때? 일단 입학하고 졸업하면 그 뒤는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해주실 텐데. 진짜 관심 없어? 언니 말을 듣고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선수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아이가 크면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우리 부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형편은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도 완전히 잘 나가는 선수는 아니었으니 현실적으로 제가 대학에 가서 취직하는 게 어쩌면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충동적으로 서점에 가서 수능 대비책을 구입했어요. 일단 그래도 책 보면서 공부는 해보려고.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도 있으니까.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가면 당신한테도 도움 될 수 있잖아. 부모님도 내가 지은이 낳으면서 대학 못 가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커 보이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당신이 결혼하면서 인생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죄책감 있었거든. 만약에 대학 가면 그때 슬슬 우리도 독립하자. 남편도 저에게 응원한다고 해줬어요. 시부모님도 제 얘기를 듣더니 제가 편한 대로 다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집에 수능 관련 책을 사놓았는데 이 사소한 계기가 동서와 저의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동서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서방님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학벌주의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였어요. 둘 다 직업이 학원 강사라서 더욱 대학 서열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죠. 서방님도 본인이 집안에서 제일 똑똑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으니 공부에 대한 집착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서방님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이 동네 학군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일하는 학원은 전국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라고 부산이랑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워낙 입시가 중요하고 또 대학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성실함을 반영하는 지표고 저도 뭐 그랬지만. 동서는 예전부터 유독 대학이 거론되면 말이 심하게 길어지곤 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 강사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알아서 저는 일부러 수능 관련해서 동서와 서방님 앞에서 말을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어느 명절날이었어요. 동서가 옷을 갈아입겠다고 안방을 잠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는데 몇 분 뒤 의미심장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형님, 근데 방에 수능 대비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수능 준비하세요? 응, 그렇게 됐어. 내가 대학을 안 나왔거든. 혹시 몰라서 수능은 봐보려고. 뭔가 민망하네. 형님, 대학 안 나오셨어요? 고졸이셨어요? 그건 지금 저도 처음 알았네요. 내가 어린 나이에 지은이 낳고 바로 결혼해서 대학 갈 수가 없었지. 그러셨구나. 어쩐지 형님 나이가 제 생각보다 훨씬 어려서. 대학 갈 나이에 지은이 나왔으니까 뭐 후회는 없어.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거든. 동서는 제 말을 듣더니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아마 동서 생각엔 사고 쳐서 어린 나이에 시댁에서 붙어 사는 고졸 형님이었겠죠. 제가 결혼하고 주변 말 들어보면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기도 해요. 농담이에요. 저는 남편만 보면 시댁 되게 잘 사는 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범한 집안에 형수는 고졸인 줄은 몰랐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나? 그래도 시부모님이 사람은 다 좋으셔. 우리한테도 딱히 기대하거나 그러시는 거 없잖아. 그렇긴 하죠. 전 솔직히 형님이 명품백도 입고 그러셔서 대학을 안 나온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버님도 운동하셔서 지은님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우리 학원 보내세요. 남편하고 저랑 전담으로 봐드릴게요. 안 그래도 남편이 자기가 지은이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었다고 했었거든요. 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동서는 아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능력도 없이 어릴 때 사고 쳐서 시댁에 빌부터 사는데 철없이 명품백을 사서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해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예 틀린 말도 아니니까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동서의 은근한 무시가 조금 반복됐어요. 언제는 가족끼리 다 같이 바다에 놀러 갔는데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 해안가로 놀러 갔습니다. 강릉으로 갔는데 강릉이 관광도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습니다. 딸은 예전부터 외국인을 보면 신기해했거든요. 그날도 우리가 갔던 식당 옆에 외국인이 앉아 있었어요. 우와, 엄마 외국인이야. 나는 외국인 실제로 보면 너무 신기해. 나도 영어 잘하면 나중에 외국인들하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게, 외국인이다. 나중에 지은이도 영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말 걸어봐. 저는 제가 이미 영어를 잘해도 딸에게는 영어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요하는 순간 하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 시킬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딸은 외국인을 신기해했지 영어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미묘한 웃음을 짓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하고 싶은 말 있어? 뭐 말하고 싶으면 말해봐. 작은 엄마가 영어 가르치잖아. 이 정도는 가능하지.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있기도 했고 또 저를 무시한 건 아니니까 넘겼습니다. 이 뒤로도 이런 미묘한 순간들이 몇 번이나 반복됐죠.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영어 관련 내용이 나오면 동서는 빠지지 않고 나섰어요. 한국말이랑 영어는 달라서 의미 전달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외국인들 발음하고 한국인들 발음 다른 것도 입모양에 따라 다른 거고요. 나중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런 말에 반박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동서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형님, 명품 가방 혹시 이번 주말에 쓰세요? 제가 결혼식 갈 일이 있어서요.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깨끗이 쓰고 드릴게요. 아, 알겠어. 그럼 그날 와서 빌려가. 나 어차피 잘 안 들어. 네, 그럼 토요일에 제가 시댁으로 갈게요.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동서가 언니가 준 제 명품 가방을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심지어 그날 결혼식을 간다며 저에게 시조카까지 맡기고 갔습니다. 시조카는 돌쟁이라 제가 한눈 팔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자리라고 맡기고 가니 어쩔 수 없이 돌봐줬죠. 하필이면 시부모님도 그날따라 시골에 가신다고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혼자 우리 딸과 시조카를 동시에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훈련이 있어 집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늦어도 3시면 온다고 했던 동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일 때까지 오지 않았어요. 훈련 갔던 남편이 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저녁 9시가 돼서야 동서는 시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멀쩡한 정신이 아니었어요. 잔뜩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이 부축해서 겨우 왔더라고요. 아이씨, 그러니까, 형님은 고졸이잖아요. 근데, 저보다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술주정하는 모습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도 옆에서 재수 씨를 데려가라고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가 빌려간 제 가방이 없었어요. 동서, 혹시 내 가방은 어딨어? 아니, 결혼식 가서 얼마나 마신 거야. 내 가방은 그거 우리 친언니가 나 준 거야. 몰라요. 그래, 그 가방. 아니, 고졸인데 도대체 샤넬백이 왜 있어요? 진짜 어이없어. 술에 취했으니까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자꾸 고졸이라고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빠. 술 취한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저도 더는 못 참아서 할 말을 했죠. 그리고 동서를 재우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형님,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그렇게 술에 취했어요? 죄송해요. 뭐 영상이라도 찍어놓지 그러셨어요. 오랜만에 동창 만났더니 술이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명문대라 각자 너무 잘나서 한 번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알겠는데 동서, 내 가방은 어딨어? 애초에 올 때 안 들고 왔던데 어제 친구들한테 연락해봐. 가방이요? 네? 제가 연락해볼게요. 에이, 설마 제가 형님 가방 잃어버렸을까봐요? 저 말의 끝으로 동서는 조카를 데리고 시댁을 나섰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서는 그대로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제 연락을 아예 피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아서 남편이 대신 서방님에게 연락했어요. 재수씨가 그때 잃어버린 가방 말이야. 그래, 그거.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럼 네가 대신 가져와. 아니, 나는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너희 집 안방에 있다고? 그럼 왜 연락을 안 받았대? 남편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차라리 잃어버린 거면 모르겠는데 동서는 제 가방을 자기 집 안방에 두고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서방님이 물어보면 아무렇지 않게 제가 마음껏 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단순히 이 사건만 보면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껏 쌓아온 일들이 있으니까요. 동서, 이제야 전화 받네? 도대체 예전부터 나한테 왜 그래?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가방 가져가서 안 주고 나한테 뭐 열등감이라도 있어? 형님, 제가 형님한테 왜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은 저보다 잘난 사람한테 있는 게 열등감이에요. 뭐? 말 다 했어? 그렇게 대학이 중요하면 동서는 하버드나 예일대학교 가지. 왜 국내 대학 나와서 그래? 뭐 얼마나 대단한 학교 출신인데? 아니,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의미가 어떤지 모르세요? 한국인 맞아요? 그리고 단순히 대학 때문이 아니고 형님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은근히 명품이나 비싼 거 많던데 그거 다 우리 남편 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저랑 남편이 시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요. 그 돈으로 형님이 누릴 거 다 누리는 거 아니냐고요. 힘들게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 번 돈인데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솔직히 좀 그래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시부모님 용돈에 손 전혀 안 대. 동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전화로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해. 저는 동서 말을 들으며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해도 단단히 하고 있더라고요. 동서는 제가 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들 돈으로 명품도 사고 비싼 옷을 입는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동서의 착각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결혼하고 한 번도 손을 빌린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죠. 실제로 저는 저 때도 아빠 연구실에 가서 가끔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일하고 돈을 받으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는데 동서의 오해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심지어 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 뒤로 또 연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저 혼자 문자도 보내고 남편이 서백님에게 연락해도 노골적으로 피하는 그들을 보며 남편과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사건이 확실히 터졌는데요. 그날은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서방님과 동서와 조카를 보는 날이었죠. 저 전화 이후로 처음 보는 날이라 저는 며칠 전부터 편두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왕이면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서로 가족이고 또 평생 볼 사이잖아요. 동서랑 서방님이 마침내 시댁으로 왔어요. 시부모님이 계셔서 그런가 대놓고 저에게 싫은 티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안방으로 가는 게 보여 따라갔더니 제 가방을 침대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동서, 가방이 왜 이래? 이거 완전 시장 바구니보다 못한 상태잖아. 아, 예준이가 놀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게 다야? 아니, 명품 가방에 누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색연필로 낙서를 내?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형님하고 더 감정 상하고 싶지 않은데. 형님 왜 그러세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야말로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 근데 동서 태도가 너무 잘못한 사람 치고는 당당하잖아. 내가 이상한 거야? 동서와 언성이 높아지며 밖에 있는 시부모님 눈치가 보였어요. 저는 그래도 명절이고 어른들도 계시니까 이쯤에서 그만했죠. 나중에 다시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과 서방님과 남편이 큰 집에 다녀온다고 집을 나섰어요. 집에는 동서와 조카 그리고 저와 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남자 동서는 갑자기 영어 동화책을 거실로 가져왔어요. 예준아, 이리 와. 엄마랑 영어 공부하자. 이렇게 미리 해야 나중에 대학도 좋은 곳까지, 안 그래? 고졸로 살면 안 돼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나 들으라고 한 말이야? 애들 앞에서도 이럴 거야? 제가 언제 형님 보고 고졸이라고 무시했나요? 제가 제 아들한테 공부하라는 말도 못해요? 동서가 고졸 무시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진짜 사람 적당히 무시해. 그리고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동서 발음 진짜 별로야. 억지로 굴리는 거 내가 다 민망해. 저도 유치하게 나온 건 아는데 입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도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따졌어요. 저 지금 대학 입시 영어 강사예요. 고졸인 형님한테 발음 지적을 당해야 돼요? 고졸이 알파벳은 알아요? 파닉스는 알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냐고요? 뭐? 알파벳? 파닉스? 나 고등학교 미국에서 나왔어. 지금 내 앞에서 영어로 우쭐대는 거야? 기가 막혀서 진짜. 그러면 저는 뭐 영국에서 나왔네요. 말론 누가 못해요? 됐어요. 그만해요. 동서가 먼저 시비 걸었으면서 뭘 그만해. 동서, 진짜 그렇게 살지 마. 저와 동서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니 딸과 조카가 울기 시작했어요. 순간 애들 앞인데 제가 너무했나 싶어 미안했죠. 저 뒤로 동서와 저는 냉전으로 식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식구들이 집에 왔고 저와 동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다시는 동서를 상대도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설날 이후로 서로 안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3월엔 시아버지 생신이라 같이 한정식집에서 식사도 했는데 동서와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불편한 마음이었는데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서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사연의 핵심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아빠가 일하는 연구실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몇 년을 일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언니도 저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딸, 요즘 너무 바쁘다. 내일도 나올 수 있어? 마침 스승의 날이라 제자들이 찾아올 것 같아. 많이 바쁠 예정인데 도와줄 수 있을까? 알겠어. 지훈이 학교만 보내고 바로 갈게요. 아빠가 스승의 날이라 찾아오는 제자들이 많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아빠는 실제로 영향력도 강한 사람이고 다정해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계속 찾아왔거든요. 또 인맥이 매우 넓으세요. 그래서 제자들 취업 자리도 나서서 알아봐 주시죠. 그런 아빠에게 고맙다고 찾아오는 제자들이 많으니 기꺼이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 연구실에서 너무 놀라운 얼굴을 보게 됐어요. 동서? 동서... 아니, 여기 무슨 일이야? 형님? 형님이야말로 여기 무슨 일이세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대학교, 우리 아빠 연구실인데? 내가 예전부터 아빠 연구 돕고 있었어. 설마 동서... 우리 아빠 제자야? 형님이 정 교수님 따님이세요? 아이고, 미정이 왔니? 여기 우리 둘째 딸이야. 인사해. 아빠의 소개에 동서와 저는 서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동서는 아빠의 제자였어요. 그것도 지금 대형 학원에서 일하는 것도 아빠가 원장님이랑 아는 사이라 추천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보다 더 당황한 건 동서였죠.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동서보다 빨리 결혼했고 또 사정상 동서 결혼식 때 우리 식구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워낙 간소하게 스몰 웨딩으로 해서 저와 남편만 참석했어요. 동서랑 제가 서로 사이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서로 식구를 알지 못했죠. 사이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나빠서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을 지경이니까요. 우리 둘째 딸이 똑똑해서 날 많이 도와주고 있어. 애가 어릴 때부터 나 따라 외우고 했거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영어는 나보다 잘해. 그치. 나는 뭐 발음이나 파닉스, 알파벳 정도는 껌이지. 안 그래? 그건 네가 어릴 때부터 영국이나 호주도 다녀서 악센트를 나라별로 알잖아. 아니 내가 그래서 지은이도 여러 나라 데리고 다니라고 하잖아. 너처럼 영어 잘하면 이렇게 나중에 내 일도 도울 수 있고 말이야. 아니, 누가 나한테 알파벳은 아냐고 하더라? 나 고졸이잖아. 에? 아이 고졸이면 어때? 아빠랑 엄마가 너한테 대학 얘기해서 그래? 이제 안 그러잖아. 아이 수능 포기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니, 나도 대학 졸업장이 그렇게 사람 무시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누가 나한테 고졸이라고 볼 때마다 무시해가지고. 형님, 저랑 밖에서 얘기 좀 하실래요? 동서는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굴더니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형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는 형님이 교수님 따님인 줄 전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제가 형님 대접 제대로 해드릴게요. 동서는 그게 문제야. 내가 우리 아빠 딸이면 안 그랬다고? 그게 아니고 대학 학벌로 사람 무시하는 그 태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막말로 내가 솔직히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예준이 말이야. 동서 아들. 영어 발음 너무 이상해. 동서가 이상한 발음으로 말하니까 애도 이상하게 하더라. 내가 이렇게 무시하면 동서 기분 좋아? 아니잖아. 네,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동서는 나한테만 안 그러는 게 아니고 생각을 고쳐야 돼. 그런 식으로 살면 지금처럼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 저 말을 하는데 어찌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동서는 저를 항상 내리깔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히려 팔짱을 끼고 흰색 가운을 입고 동서를 위아래로 훑다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는 다시는 제 앞에서, 아니 시댁에서 영어 부심을 절대 부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텔레비전에 외국인만 나오면 동서 입에서 분명 자기가 영어 강사라서 아는데 외국인들은 어쩌고 말이 나왔을 텐데요. 이제는 아예 못 본 척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너를 고졸이라고 무시했다고? 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무섭네. 아니, 내가 심지어 그 박 원장하고 친해서 소개한 건데 내 딸을 무시한 사람이라니. 안 그래도 학부 성적이 안 좋아서 취업 못하고 있었거든.
불쌍해서 소개했더니 안 되겠다. 내가 박 원장에게 말해야겠어.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말했어요. 내가 고졸이라고 그동안 무시당했었다 하니 가족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특히 저를 많이 아끼는 아빠가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통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 그 학원 잘리면 그 정도 월급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기가 동종업계 최고 대우였거든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형수님, 저도 이렇게 빌게요. 아내가 거기 그만두면 현실적으로 월급이 반은 깎여요. 그것까지 제가 신경 써야 하나요? 저는 고졸이라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직장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서방님이 만약 저에게 평소에 잘했으면 얼굴을 봐서라도 아빠에게 연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방님은 제가 처음 결혼해서 아이를 데려왔을 때도 눈치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때 서러웠거든요. 그 서러운 마음이 나중에 이렇게 해소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이 이렇게 당한 줄 전혀 몰랐어. 이제 독립하니까 동생이랑 재수씨 보기 싫으면 말해. 내가 부모님한테 말해서 마주치지 않게 할게. 그리고 마침내 분가도 했어요. 그동안 미루고 미뤘는데 이제는 해야 할 때가 왔더라고요. 시부모님과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분가하니 완전히 독립된 느낌을 받아 기분이 좋았죠. 제 인생에서 대학은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홧김에 수능책을 사서 이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대학을 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제 삶에 만족하며 살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는 줄은 몰랐지. 아이, 대학 졸업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됐어. 우리 딸 고졸이라고 내가 오히려 말하고 다녀야겠다. 엄마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도 언니도 남편도 대학의 중요성은 이제 없다고 저를 위로했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연을 제보하려고 쭉 쓰면서 저는 입가에 웃음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통쾌한 기분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